한국 사람들 예의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고. 근본 없는 저 모습을 좀 봐. 저게 무슨 망신이야? 여기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한 선수의 행동에 대해 연일 비난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한 일본 여대생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대생으로부터 도착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3살 유카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혼자 유럽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파리로 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아빠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는데 일본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번 도쿄 올림픽 때 금메달만 27개에 최종 3위의 기록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스포츠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못해도 20개는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아빠도 늘 눈여겨보셨죠.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아빠가 보고 있는 뉴스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스는 보통 사실을 기반으로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든가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할 만한 선수도 별로 없다든가 하는 내용을 보고선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한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서울이 도쿄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K-팝이니 한국 문화가 외국에 엄청 많이 퍼져 있고 무대 연출이나 기술력도 사실 일본을 뛰어넘은 지 오래잖아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이 올림픽 준비를 대충 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이제 올림픽으로 굳이 나라를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여서 국제 무대에 신경을 덜 쓰나 정도로 생각했죠. 아무튼 아빠는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거든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한국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요새는 이명웅 가수에 완전 빠져 있으셔서 낮에는 거의 하루 종일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이명웅의 이음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바로 아빠 때문이죠. 아빠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해외 파견을 굉장히 많이 나가셨어요. 아빠랑 함께 있던 기억은 거의 없을 정도로 늘 공항에서 헤어지고 잠깐 오셨다가 또 다시 해외로 나가셨죠. 그런데 아빠는 한국이라면 질색팔색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자동차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일하시는데 늘 한국 놈들 때문에 회사 실적이 바닥이라며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죠. 예전엔 분명 우리 회사가 더 잘 나갔는데 갑자기 한국 기업 물건만 찾는다며 그 이후부터 아빠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때문에 엄마도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절대 한국 노래를 틀지 않거든요.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나 해외 출장을 가시고 나서야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틀 수 있어요. 엄마도 참 대단한 게 아빠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면서도 온갖 한국 드라마는 모두 섭렵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엄마 옆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기 교육을 받았던 터라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아빠 때문에 절대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파리 올림픽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올림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일 테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모일 테니 한국에 가는 것만 못하지만 충분히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 목표는 진짜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파리 올림픽 티켓 예매가 시작되었고 저는 혼자 파리 여행을 다녀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빠는 반대하셨죠. 그 먼 곳까지 여자 혼자 가는 건 결사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아빠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흔한 기회도 아니고 20살도 넘었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주셨죠. 졸업 전에 마지막 기회니 한 번만 보내주자고 설득해 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파리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파리로 떠날 무렵 어느 아침 아빠가 갑자기 기사를 보고선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연일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늘어놓았어요. 아빠는 한국은 축구고 뭐고 다 떨어진 거 알고 있냐시며 거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허세만 가득하다고 얘기하셨죠. 파리 올림픽에서 무려 8개의 구기 종목이 열리는데 한국은 여자 핸드볼 빼고는 다 떨어졌다며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제 별 볼 일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축구는 이제 손흥민이나 황희찬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누가 남냐고 얘기하시며 아빠는 한국 축구와 관련해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만 100억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독을 선임할 때조차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 사단을 내놓고도 이번 감독을 선임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내부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력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미 내정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준비해온 외국 감독의 브리핑조차 듣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한국축구협회가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아빠는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축구협회에서 헛발질을 많이 해야 결국 우리 일본이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진 것도 열받는데 이제 남은 경기는 다 일본이 이길 거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아빠와 비슷했어요. 한국은 이번에 종합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갈 것 같고 선수단 규모도 도쿄올림픽에 비해 60%나 축소되어 메달을 못 따고 돌아갈 것 같다는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한국이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싶었고 일본 언론과 아빠가 너무 일본에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파리로 향하던 비행기를 타기 전 아빠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올림픽에서 절대 한국 선수 경기는 보지도 말라고 하시며 괜히 구경 갔다가 한국 관람객들 만나면 낭패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관람객은 목소리만 크고 시끄러운 데다 관람에 방해만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준 아버지의 얘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한국에서 파견 온 한국인과 한 번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정말 이상하다고 했죠. 같은 팀을 꾸려 일을 하는데 계속 업무를 못하고 느린 친구를 도와줬다고 했어요. 빨리빨리 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계속 못하는 동료들을 챙기느라 오지랖을 부린다고 하셨죠. 한국인이 못하는 사람을 챙기느라 팀의 일을 아빠 혼자 다 한 적이 있다며 한국인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왜 그런 점에 불만을 느끼셨는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대충 흘려들었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빠에게 들리지 않게 신경을 쓰시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가면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꼭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 아쉽다고 하시며 젊을 때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꼭 사진 많이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미 한국 선수들의 경기도 많이 예매해 두었어요. 직접 가서 왜 아빠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일본 언론은 왜 한국을 나쁜 나라로 보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일지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올림픽보다 어쩌면 그 코리아 하우스를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엄마와 항상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음식을 혹시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파리 중심가 7구로 향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있다면 재팬 하우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역시나 올림픽을 맞아 세계 각 나라에서 홍보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만 둘러봐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숙소 가까이에 있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그리고 재팬 하우스를 먼저 들러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시시하더라고요. 부스에는 그저 홍보 사진만 잔뜩 걸려 있었고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특산물에 대한 아주 작은 샘플을 나눠줄 뿐이었어요. 엄마가 코리아 하우스가 분명 재밌다고 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권유하신 건 아닐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날도 덥고 다른 나라 부스에 잔뜩 실망한 저는 오늘은 숙소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모두 올림픽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를 한 가지 보았어요. 파리에 있는 재팬하우스가 인기가 엄청 많다는 기사였죠. 연일 외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보고 온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오늘 제 펜하우스에는 저와 두세 명 정도 더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은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 펜하우스를 구경하는 것처럼 찍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기사를 혹시 거짓으로 쓰는 걸까 싶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굳이 이런 기사를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기사의 아랫부분에는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는 온통 한국인 손님뿐이고 한국인들만 자화자찬하는 축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부스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왔다 하더라도 너무 매운 한국 음식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떠난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꼭 이렇게 한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저처럼 진실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오히려 일본의 체면만 깎아내리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 배울 점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일본 기자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서는 휴대폰을 끄려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를 인터뷰하는 일본 기자 영상이었죠.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운 한국의 임시현 선수에 대한 인터뷰라 처음엔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이 첫 세계 대회라는데 첫 대회부터 신기록을 세운 선수라 첫 출전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처음이면 긴장하고 실수도 할 법한데 한국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오히려 올림픽 금메달보다 한국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임시현 선수의 소감이 궁금해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는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자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고구려 때부터 활 쏘는 걸 잘했다던데 원래 그런 건가라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죠. 형편없는 질문에 대한 임시현 선수의 대답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고 미국 선수였던 브레이디 앨리슨조차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오직 실력만으로 국가대표가 선발된다고 했죠. 이전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던 안산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6위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3관왕이라도 선발전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면 가차없이 탈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궁협회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양궁협회장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현대가 이 현대인가 싶었죠. 그런데 찾아봤더니 정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협회장이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회장님은 선발전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양궁 대표팀의 지원에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면 누구라도 잘하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 영상의 댓글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현대라도 축구협회는 보고 좀 배우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고 양궁협회에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단지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양궁 강국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의 대부분은 무례한 일본 기자에 대한 해외 팬들의 욕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임시현 선수와 김우진 선수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죠. 해외 팬들은 두 사람이 가진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를 당연하다는 듯 비아냥대며 질문하는 기자에 대해 잔뜩 화가 났어요. 저는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 기자의 질문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얼른 끄고 잠을 청했어요. 내일은 유도 경기를 예매해뒀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오늘 한일전 열리는 경기장에 가는 걸 알고 있으셨거든요. 다짜고짜 절대 한국 관중들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빠의 말에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오늘 한국 관중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떴거든요.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서자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유도는 일본의 강세 종목이라 일본 팬들의 기대가 큰 만큼 관중석에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장 구석에
어느 서양 꼬마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보니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혼자 서 있었던 모양인데 저도 어쩔 줄을 몰랐죠. 난처해하고 있는 제게 어떤 사람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아이 보호자세요? 하고 영어로 질문했어요. 제게 질문한 사람은 한국인 지수와 은정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아이인데 울고 있길래 다가왔다고 했고 지수는 몸을 낮춰 아이에게 시선을 맞춘 후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미카엘로 여기 경기장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었죠. 지수와 은정이 그리고 엉겁결에 저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일사불란했어요. 우선 경기장 밖이 너무 더워 미카엘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어린아이라 탈진할 수도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물을 먹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안내센터로 가서 혹시나 아이를 찾는 연락이 없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은정이는 자기가 안내센터로 가볼 테니 미카엘을 데리고 물도 좀 먹이고 땀을 식혀달라고 했고 저와 지수는 미카엘의 손을 잡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카엘은 겁을 잔뜩 먹었는지 긴장한 눈치였고 지수는 가방에서 조그만 초코과자를 꺼내 미카엘에게 건네주었어요. 미카엘은 그동안 배가 고팠는지 금세 하나를 다 먹고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수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 미카엘에게 먹이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잔뜩 경계하던 미카엘도 지수가 친절하게 대해주자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은정이 자리까지 해서 우리 자리가 더 넓으니 일단 거기에서 은정이를 기다릴까 하고 얘기했고 저는 한국 응원단이 많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로 이동하자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미카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지수는 이미 여러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는지 몇몇 사람들과 응원 와서 알게 되었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보였어요. 모두 미카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다들 가방에 뭐가 없는지 뒤져보시곤 사탕이나 과자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울지도 않고 씩씩하다며 미카엘을 마구 칭찬해 주셨어요. 미카엘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어른들에게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미카엘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이름과 미카엘의 인상착의가 방송으로 울려 퍼졌죠. 한국 사람들은 얼른 부모님을 찾아야 할 텐데 엄마 아빠가 정말 걱정하고 있겠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은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은정이는 거기 연락처를 알려주고 왔다며 미카엘을 안내센터로 가서 기다리게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야 좀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가면 또다시 무서워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은정이는 다시 센터에 연락해 일단은 경기 중에는 여기서 데리고 있을 테니 부모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엉겁결에 거기서 함께 경기를 보게 되었죠. 드디어 한국의 김민종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관중석에서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지수가 우리 눈치 볼 거 없다며 일본 선수를 당연히 응원해야지 하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수들이 등장하자마자 사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선수의 체격 차이 워낙 많이 났거든요. 사이토 선수가 30kg이나 더 나갔기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응원단은 열기가 대단했어요. 일본 국기를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이토를 외치고 있었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죠. 예상대로 처음에는 사이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수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이 지고 있다면 욕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게 일상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이겨야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를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마치 김민종 선수의 가족인 것처럼 애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혹시 여기 응원하시는 분들은 김민종 선수의 친구나 가족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수는 제 말에 빵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제게 되물었죠.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들 너무 애타게 응원하고 지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수는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4년간 운동을 해온 선수들이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가장 속상한 건 바로 저 선수기 때문에 우린 응원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힘내라고 외쳐준다거나 한마음으로 간절히 이기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한국 관중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덕분인지 경기의 흐름은 갑자기 김민종 선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김민종 선수의 역전극이 펼쳐졌어요. 어깨로 사이토를 맺히면서 준결승 진출이 확정되었죠. 한국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서 같이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국 응원석에서 함께 응원하다 보니 일본 선수 사이토보다 김민종 선수에게 더 몰입하고 말았거든요. 김민종 선수의 승리 직후 기쁨의 포효와 함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두 김민종 선수가 보인 강인한 모습에 박수를 보냈어요. 장내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환호해 주었습니다. 역전극을 펼친 모습에 찬사를 보낸 거였죠. 하지만 일본 관중들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잔뜩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르고 승리의 세레모니를 보내는 선수에게 매너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 관중들의 모습에 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은정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를 찾았다는 연락이었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응원단들이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카엘은 경기 내내 한국 응원단들과 함께 신나게 응원한 덕분인지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는 저희와 함께 안내센터로 향했어요. 안내센터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외국인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는 것처럼 보였죠. 미카엘의 부모님은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고 미카엘은 엄마를 잃어버려 무서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대해줬다며 선물 받은 사탕이나 간식을 잔뜩 보여주었습니다. 웃는 미카엘의 얼굴에 그 부모님은 더욱 안도하며 고마워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지 모르겠다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떠나셨죠. 저는 한국 친구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수와 은정이는 우린 코리아 하우스에 갈 예정인데 혹시 가봤냐며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제 다른 나라 부스에 잔뜩 실망했던 터라 가지 말까 싶었지만 엄마가 하도 궁금해하는 통에 좋다고 얘기했죠. 두 사람은 대학생으로 졸업 전 마지막 여행을 왔다고 했고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앞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져 있어서 도대체 저긴 어딘가 싶었죠. 그러자 은정이는 오늘 무슨 행사 있나? 왜 저렇지?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 가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냐? 라고 얘기했고 저는 지수의 말을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수는 바로 저 줄이 코리아 하우스 입장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이 더운데 길게 늘어서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희도 한참을 기다려 코리아 하우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은 마치 축제의 한 모습 같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아 보였죠. 일본 언론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다들 한국 음악과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은정이가 맛있다고 추천해준 핫도그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거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둘러보니 정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와서 체험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부스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었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했고 엄마에게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정말 부럽다며 최대한 많은 걸 해보고 오라며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모자랄 때 쓰라며 돈도 두둑하게 보내주셨죠. 그러던 차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체험장이 한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지수와 은정이를 보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두 친구는 화장을 너무 예쁘게 잘한 것 같았어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수수하게 화장한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화장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하게 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화장을 안 한 얼굴이 더 나은 친구들도 있었죠. 물론 아무리 일본 여자들이 화장을 해도 한국 여자들 미모를 따라갈 순 없겠지만 K뷰티의 유행이 일본에서도 퍼지고 있거든요. 마침 코리아 하우스에도 K뷰티존이 있었고 한국의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K뷰티존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앉아보시라며 AI로 피부 분석을 해주었어요. 기계를 제 피부에 대고 나서는 수분이 부족한 편이라 수분감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게 어울리는 눈썹 모양이라든지 어울리는 색의 립스틱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당장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말고도 주변에 앉아있는 외국인들이 어울리는 화장품을 추천받고는 제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게 지수와 은정이랑 같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SNS 아이디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꼭 한번 한국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죠. 지수와 은정이는 언제든 놀러 오라며 한국에는 더 재밌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열어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 매체들은 김민종 선수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예의 없는 세레모니를 해서 무도정신에 어긋난다며 다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장에서 봤을 땐 그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보도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된 해외 뉴스도 같이 찾아봤어요. 거기서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김민종 선수의 투혼과 극적인 역전승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머니에 대해서도 정당한 승리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편향된 뉴스만 접하는 일본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빠도 혹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연히도 그때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김민종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아빠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김민종 선수가 한 것은 정당한 승리에 대한 세레머니고 역전승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경기였는지 말이죠. 심판도 판정승을 내린 다 끝난 경기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다는 건 패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빠는 저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뉴스에서는 코리아 하우스가 다 망했다며 한국인만 있다고 하던데 정작 팔이 날리는 건 재팬 하우스라고 얘기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외국인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였다고 했죠. 아빠도 이제 더 이상 가짜 일본 뉴스에 속지 말고 외국에서 보도하는 진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시라고 했어요. 아빠는 제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막상 아빠에게 큰 소리를 친 게 너무했나 싶어 한참 뒤 엄마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물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대한 외국 반응을 보고 놀라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게 웬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대해 이제야 아빠가 제대로 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하곤 웃고 말았어요. 어쩌면 엄마가 좋아하는 이명웅 가수의 노래를 아빠와 함께 들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아빠 같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바뀌게 되면 언젠가 일본 언론도 부끄러움을 알고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기사를 쓰지 않게 되겠죠?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한국의 진실에 대해 널리 알려볼게요. 오늘 유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례한 일본 기자들이야말로 정말 어린 대학생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카 가족들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 그날 한 번 더 사연을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시원하게 댓글로 쓴소리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